우리가 방금 전에 CCTV 영상 하나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 CCTV 영상을 봤을 때 이 여자분이 취한 것 같으세요? 안 취한 것 같으세요? 여자는요, 이때 당시 만취해가지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여자 이때도 안 취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가 취한 것 같습니까? 안 취한 것 같습니까? 이 사건 실제 사건인데 정답은 맨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요, 요즘에 가장 입증하기 어렵고 무죄 무혐의 받기 어려운 사건이 중간간이나 중간지추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 진술을 깨야 되는데 여자는 그냥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황 증거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랑 그 다음에 판례들 있잖아요. 무죄 나왔었던 판례들 한 수백 건 정도, 정확히는 한 340건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무죄의 패턴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수사 단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그 노하우로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법원 단계에 가면은 사실상 패턴화된 정형화 방법으로만 무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리적 쟁점은 술 먹은 양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관련된 건데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 사건을 한번 먼저 가져오면 0.16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0.08이거든요. 아까 것보다 2배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만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긴 하죠. 피해자들은요, 사건이 발생하면은 술에 취한 건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해바라기 센터 같은 곳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측정 농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만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중간간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생긴다니까요. 결국은요, 수치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피해자가 했던 어떠한 행동, 구체적인 언동과 행동에 대해서 쟁점을 옮겨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에만 너무 목매다 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이거든요. 패싱아웃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패싱아웃이라는 용어는 그냥 진짜 내가 완전히 다 흔히 말하면 꼬랐다고 하죠.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때 당시 완전히 취한 것 같아 보일 때 이걸 우리가 패싱아웃이라고 하고 블랙아웃은 뭐냐면은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때 주량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다음날 기억 안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꼭 뭐라고 해요? 야, 너 그때 하나도 안 취해 보였었는데? 이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바로 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여자가 분명히 안 취한 행동을 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도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취한 걸 이용해서 강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블랙아웃에 대한 주장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장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실제 판례가 무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증인신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했었던 이례적 행동에 대해서 꼬집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례적 행동이라고 하면 판례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을 때 판례가 정확히 문구로 뭐라고 쓰냐면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 그리고 그 앞에 뭘 붙이냐면 피해자 다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례적 행동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판례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간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이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식사를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실제로 피해자가 같이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들이 보인다든지 그러고 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시켜가지고 모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 자체는 사실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다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해자랑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해? 이런 부분을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 단계에서는요, 피해자의 이런 행동 자체가 조금 왜 발생했는지, 왜 가해자랑 바로 분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례적 관계에서도 사후적 관계에 대한 유지 부분도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요. 아니, 사실상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망가거나, 뭐 이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은 경우도 태반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눴다든지, 아니면은 카톡 메시지가 막 왔다 갔다 했다든지. 실제 사례에서는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남성과 카톡을 뭐 사랑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아닌데 거의 700통에 가까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무죄로 나온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실제 이 사람하고 그 뒤에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가 되는 상황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야, 이거는 아무리 피해자담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보일 행동은 아니야. 되게 이례적인 행동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할 부분은 피해자한테 너 이때 당시에 왜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되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피해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요. 따라서 증거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막 지우지 마시고요, 가져오셔가지고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인스타든 페메든 어쨌든 그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지웠다라고 한다면 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피의자나 피고인 사건 관련돼서는 사실상 경찰에서 포렌식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설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들을 좀 가져와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이상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피해자 진술의 이상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건이 뭐예요?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준이 뭐냐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우, 내가 그때는 전혀 기억을 못했다니까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선택적 기억은 완벽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한테 유리한 걸 자꾸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요.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모텔이 어느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옷을 벗겼으며 그때 당시에 뭐 모텔 구조가 어떻게 됐었는지 여부 등을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범행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오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한다는 거. 이렇게 선택적 기억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진술 분석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피해자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경찰들이 물어봐 주지 않아요. 따라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부터 그 말을 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뭐 모텔의 직원이 뭐 칼을 어떻게 썼다, 아니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일회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갖다 줬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랑 그다음 피해자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사실이 배치되는 경우, 아니면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은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듯이 이제 끌어안내해서 끌고 가듯이 했었다는데 CCTV 내용을 봤더니 피해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손잡고 그냥 잘 가는 장면들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체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실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되게 무죄를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피고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상황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건 당시에 CCTV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전후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후 CCTV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그때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도 증거 수집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DNA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 증거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3개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피해자와 그 성관계를 가지고 서로 담배를 폈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담배를 폈다는 진술을 우리가 했었고, 그때 당시에 꽁초를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피해자 DNA를 검사를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그 조회를 해보니까 거기서 피해자 DNA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성관계를 하고 나서 거기서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폈다는 게 이제 발견된 거고, 가사 성관계 이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거는 그 여자가 심신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어 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엎어져가지고 누워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였었냐면, 아니라고. 그때 저 여자 조그마한 모텔 가면 그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열어가지고 자기가 음료수를 꺼내 마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텔에 가가지고 지문 감식을 좀 요청을 하고 한번 해봤어요. 저희 사무실 지문 감식 가능하니까 일단 해봤는데, 실제로 그 지문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의뢰인 얘기는 맞고 피해자가 완전히 처음부터 누워서 뻗었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가사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취한지 몰랐었다라고 하는 블랙아웃 주장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끊어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합의나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나는 이 사건을 빨리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미안하다고 한다라고 해서 막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요. 10명 중에 8, 9명이 보내요. 그래놓고 나서 그렇게 자백이 되면서 구속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단순히 내가 사건이 커질까봐 그냥 뭐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봐줄까봐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에 불과하다라는 그 판례가 집적이 돼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가장 내 거와 유사한 사례들을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함으로써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거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법리적이고 판례의 실무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에서 이게 사실 진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요즘 여성분들에 대해서 다 그러진 않지만, 내가 저 남자랑 성관계를 했어. 술 먹고 성관계를 했는데 저 남자가 다음날 나를 버리고 갔어. 열받네. 고소해야지. 아니면은 저 남자랑 사귈 줄 알고 내가 성관계를 했는데 안 사귀어줘. 열받아. 나 이거 성관계 잘못한 것 같아. 후회가 돼. 이걸 강간으로 고소하는 걸 지금 우리가 후회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에 대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두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첫 번째 CCTV 영상 살펴보셨잖아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 많은 이제 무죄 사건들이 있었죠. 저희 사무실 직접 진행했었던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아까 CCTV 보셨을 때 여자가 안 취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 누가 봐도 여자는 취해 보였고, 사실 저도 그 CCTV 영상을 봤을 땐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강하게 얘기했었던 사건이었었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논점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때 당시에 취한 척을 한 게 맞더라고요. 저희가 이 여성분을 지금 무고로 고소를 했고 지금 실형을 받고 무고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처럼 술에 취한 척을 한다는 걸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중강간하고 중강제추행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악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악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에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무죄를 다퉈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법원 단계에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수사 단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악용될까봐 얘기를 하진 않겠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최대한 빨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술 마시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억울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대기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